저는 한때 북한에서 가장 부러움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려항공 국제선 승무원.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특권층만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였죠. 파란색 유니폼에 김일성 배지를 달고 외국 하늘을 날아다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 화려해 보이던 유니폼을 베이징 공항,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 승무원들이 왜 항상 그렇게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미소 뒤에 숨겨진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평양으로 돌아가는 순간 보위부로 끌려갑니다. 가족까지 함께요. 제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해야 했는지, 북한 승무원의 진짜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탈출 과정에서 어떤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겪었는지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8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중 8년을 하늘 위에서 보냈죠.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방콕. 자유로운 세상을 보면서도 그곳으로 갈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모든 것을 걸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진짜 경험담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가졌던 한 여성이 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어야 했는지, 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992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외무역회사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백화점 지배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꽤 괜찮은 집안이었죠. 중구역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6층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양 특권층이라고 해도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에 2~3시간씩 전기가 끊겼고 겨울이면 난방이 안 돼서 집안에서도 외투를 입고 지냈습니다. 수돗물은 나오지 않아서 어머니와 함께 공동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왔죠. 서영아, 오늘은 내가 물동이 들어라. 어제 엄마가 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10리터짜리 물동이를 이고 계단을 올라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16층까지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학교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인사를 하고 학교에 가면 첫 수업 전에 30분 동안 위대한 수령님 찬양 노래를 불렀습니다.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잘못한 일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위대하신 장군님 초상화를 닦을 때 정성이 부족했습니다. 혁명적 각오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아 비판을 하지 않으면 반동분자로 찍힙니다. 12살짜리 아이가 해야 하는 고백이었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에 입학했고 성적이 우수해서 2010년 20살 때 고려항공 승무원 선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평양 여성 1000명 중 1명이 될까 말까 한 자리였습니다. 승무원이 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서영이 어머니. 따님이 하늘을 나는 천녀천사가 됐다며. 정말 축하해요. 우리 딸이 외국도 다니고 중국에서 좋은 것도 많이 보고 온답니다. 어머니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의 감시를 더욱 강하게 받는다는 의미였죠. 첫 비행 전날 보위부 담당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동무는 이제 공화국의 얼굴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절대로 이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무의 가족들도 모두 평양에 계시니 그걸 명심하십시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외국에서 도망치면 부모님과 남동생이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2011년 3월 저는 처음으로 베이징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고려항공 JS151편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1시간 40분. 그 짧은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이 너무 밝았습니다. 형광등이 하나도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평양 순환공항은 낮에도 어두컴컴한데 베이징은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베이징에서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대기합니다. 우리는 지정된 호텔에서만 머물러야 했고 보위부 감시원이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하지만 공항 면세점만큼은 잠깐 들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면세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샤넬, 디올, 에르메스. 북한에서는 이름만 들어본 브랜드들의 화장품과 가방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한 개에 몇백 달러, 심지어 몇천 달러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걸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야? 북한에서 간부인 제 아버지 월급이 2,000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암시장 환율로 미화 2달러 정도죠. 그런데 저 앞에 있는 립스틱 하나가 50달러였습니다. 아버지가 25개월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공항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가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고 비누가 자동으로 나오고 심지어 손 말리는 기계까지 있었습니다. 평양 우리 집은 수세식 화장실도 없는데 말이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몰래 창문을 열었습니다. 베이징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온 도시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동차들이 끊임없이 다니고 건물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식민지 노예로 살고 있고 중국은 가난해서 우리 공화국의 도움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베이징은 평양보다 100배는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비행할 때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 세상에 갈 수 없지? 왜 나는 비행기를 타고도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지? 2016년쯤 되자 우리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은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언니, 중국 사람들 다 잘 살더라. 우리보다 훨씬. 쉿.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들으면 큰일 나.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배운 그곳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 속에 갇힌 감옥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8년 동안 하늘을 날면서 조금씩 각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여름, 마침내 결심을 하게 됩니다. 2018년 5월, 제가 탈출을 결심한 직접적인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평양으로 돌아온 저는 집 앞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성철이 오빠는 저와 같은 또래였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수재였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성철이가 끌려갔어. 성철 오빠는 중국 출장 중에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몰래 가져왔다가 적발됐습니다. 보위부에 신고한 건 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성철 오빠는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졌고 부모님도 평양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하나 봤다고 한 가족이 완전히 파괴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USB에도 베이징에서 몰래 다운받은 한국 노래 파일이 있었거든요. 만약 누군가 저를 신고하면 저도 성철 오빠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탈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승무원의 탈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집단으로 움직이고 감시원이 붙어 다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중국 돈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외국에서 작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소액의 외화를 받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6개월 동안 모은 돈이 미화 300달러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어 공부였습니다. 원래 영어만 할 줄 알았는데 몰래 중국어 기초 회화를 익혔습니다. 탈출하면 중국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세 번째는 연락처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우연히 만난 조선족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조용히 전화번호를 적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힘들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전화해. 그분은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외웠습니다. 종이에 적어두면 발각될 수 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탈출 계획을 말하면 그분들은 저를 말릴 겁니다. 아니,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보위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요. 만약 제가 탈출하면 부모님과 남동생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겁니다. 그게 북한의 연좌제입니다. 3대가 함께 벌을 받는 거죠.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빠. 그래도 나는 살고 싶어요. 진짜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2018년 7월 15일, 저는 베이징행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7월 23일 JS151편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베이징 체류 시간은 10시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저는 그날 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아침 인사했던 그 초상화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안녕입니다. 일주일 후면 저는 김서영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니면 죽거나. 2018년 7월 23일 오전 10시 고려항공 JS151편이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웃으며 승객들을 배웅했지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베이징에서 사온 민간인 옷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그리고 선글라스와 야구모자. 공항에 도착하자 감시원 박동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쉬었다가 내일 아침 7시에 출발합니다. 외출 금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텔에 가지 않을 계획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짐을 찾으러 갔고 감시원은 잠깐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짧은 틈이 제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미친 듯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잠그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파란색 승무원 유니폼을 벗고 김일성 배지를 떼어냈습니다. 28년 동안 단 하루도 떼지 않았던 그 배지를 변기 속에 버렸습니다. 유니폼은 휴지통에 구겨 넣고 선글라스와 모자를 썼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그곳엔 고려항공 승무원 김서영이 아니라 평범한 중국 관광객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화장실을 나와 공항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불과 10m 거리에 감시원과 다른 승무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마 제가 도망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감시받지 않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는 척하면서 미리 적어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작은 식당이었죠.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보위부 요원들이 쫓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경찰차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30분 정도 달렸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북한 핸드폰이었습니다. 감시원 박동무의 전화였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받는 순간 제 위치가 추적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껐고 배터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이 넓은 중국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외국인이 된 겁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김 사장님 계세요?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리화 아주머니가 여기 주소를.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들어와. 빨리. 저는 식당 뒷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3명의 탈북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이틀만 있어. 그 다음엔 다른 곳으로 옮겨줄게. 돈 있어? 저는 준비해온 $300를 꺼냈습니다. 남자는 그걸 받아들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3,000는 있어야 해. 그 말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00라니. 그건 제가 10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탈출은 성공했지만 진짜 생존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베이징 외곽 식당 뒷방에서의 이틀은 지옥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 4명이 숨어 있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수시로 단속을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함께 있던 탈북자 중 한 명은 함경북도에서 온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만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아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골마가고 있었죠. 언니, 너무 아파요. 병원에 좀 가면 안 돼요? 안 돼. 병원 가면 신분증 확인해. 그럼 바로 북으로 송환돼.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그 다음엔 정치 범수용소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죽어가면서도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브로커 김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너 승무원 출신이지? 영어 할 줄 알아? 네. 영어 좀 합니다. 그럼 일거리 있어. 베이징에 있는 조선족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돈 벌어. $3,000 모으면 그때 한국으로 보내줄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한국은커녕 이 방에서도 나갈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베이징 시내 조선족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2,000위안, 미화로 $30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브로커에게 4분의 1은 숙소비로 나갔습니다. 제 손에 남는 건 한 달에 $70 정도였습니다. 이 속도로는 한국 가는데 3년이 걸리는 계산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신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인 저는 항상 단속에 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경찰만 보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았고 길을 걷다가도 누가 쳐다보면 탈북자인 게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식당에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신분증 검사. 모두 신분증 꺼내. 저는 그 순간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화장실 창문으로 기어나와서 뒷골목으로 도망쳤죠. 한밤중에 낯선 베이징 골목길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저는 한강변 어느 다리 밑에 숨어서 밤을 보냈습니다. 7월인데도 밤에는 추웠고 모기에게 물려서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탈출을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평양에 있었으면. 적어도 밤에 잘 곳은 있었잖아. 하지만 아침이 되자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갈 순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뿐이니까요. 석 달 후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 $1,000 모았지? 그 정도면 라오스까지는 갈 수 있어.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 찾을 수 있어. 라오스. 지도에서만 봤던 나라였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2018년 10월 저는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신분증이었습니다. 사진만 제 것이고 나머지 정보는 전부 가짜였습니다. 이거 들키면 감옥 가는 거 알지? 조심해. 저는 그 위조 여권을 들고 베이징 공항에서 라오스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석 달 전에는 승무원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이번에는 불법 도주자로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아직도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이 있을 겁니다. 제발 모두 무사하길. 비행기는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유를 향해서. 2018년 10월 15일 저는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동남아의 뜨거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한 열대 기후였죠. 브로커가 연결해준 현지 가이드가 공항에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라오스 사람인 척하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여기서 이틀 기다려. 그 다음에 태국 국경으로 데려다 줄게. 라오스에서의 이틀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숨어 있었는데 라오스 경찰도 탈북자를 단속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이틀 후 밤 10시 우리는 승합차를 타고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저를 포함해서 7명의 탈북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명은 60대 할머니였는데 아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뒤 혼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20살 청년인데 군대에서 탈영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진짜 한국 갈 수 있을까요?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이 과정에서 붙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새벽 3시쯤 우리는 메콩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돼. 강을 건너면 태국이야. 거기서 경찰한테 잡혀. 그럼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줄 거야. 일부러 경찰에게 잡힌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탈북자들의 한국행 루트입니다. 태국 경찰에게 탈북자라고 밝히면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주거든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메콩강 지류를 건넜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물살이 거셌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무서워해서 울면서 건넜고 청년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30분이 마치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물에 휩쓸려 갈 것 같았고 뱀이나 악어가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드디어 건너편 강둑에 올라섰을 때 가이드가 손전등을 흔들었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게 태국 경찰 초소야. 저기 가서 노스 코리아라고 외쳐. 그럼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우리 7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태국 경찰 초소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4시의 정글은 너무 고요했고 우리의 발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초소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서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헬프! 노스 코리어! 노스 코리어! 그 순간 초소에서 불빛이 켜지고 태국 경찰 2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태국어로 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는 영어를 총동원해서 말했습니다. We are from North Korea. We want to go to South Korea. Please help us. 경찰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Come. We go police station. 우리는 경찰차에 실려서 태국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사흘 동안 조사를 받은 후 드디어
방콕 한국 대사관으로 이송됐습니다.